안녕하세요. 문창과 대학생들이 기획한 귀로 읽는 팟캐스트 잘 팔리는 문학회입니다. 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글 좀 쓰시고. 당연히 글은 못 썼죠. 아, 글 못 쓰셨군요. 혁준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뭐 글 쓰고 운전면허 열심히 따고 있어요. 아, 운전면허. 따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못 땄어야지. 언제 따실 예정이에요? 토요일에요. 이번 주요? 네. 도로 주행까지 다. 토요일에 도로주행 시험 칩니다. 아, 조심하세요. 잘 팔문 팟캐스트 1부에서는 기드 모파상의 단편 먹거리를 낭독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문학은 왜 안 팔리는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학생들의 문학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른 이유가 뭐예요? 기드 모파상의 먹거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팟캐스트를 기획적으로 녹음한 게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먹거리가 어떤 서사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나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고 훨씬 쉬운 이해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아는 흔히 수많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이 소설만큼은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재밌게 읽었다. 굉장히 반전도 들어있고 또 가장 쉬워서 가져왔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드 모파상의 먹거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먹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명의 잘못이랄까. 간혹 하급관리의 가정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있다. 그녀도 그런 고운 처녀였다. 지참금이 없고 유산이 굴러 들어올 만한 데도 없으며 행세 깨나 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귀여움을 받으며 아내로 맞아질 그런 연줄도 없었다. 그녀는 문부성에 근무하는 한 하급관리가 청혼하는 대로 결혼하고 말았다. 몸치장을 하려고 해도 할 형편이 못되어 간소하게 지냈지만 원래보다 낮은 계급으로 전락한 여자가 불행하듯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다. 여자란 본래 신분이나 혈통과 무관하게 그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이 곧 그들의 태생과 가문 구실을 하기 마련이다. 타고난 기품, 본능적인 우아함, 재치, 그런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등급이며 하층 계급의 처녀도 높은 신분의 귀부인과 나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온갖 좋은 것, 값진 것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매일매일의 구차스러운 살림이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다. 초라한 집, 얼룩진 벽, 부서져가는 의자, 누더기 같은 빨랫줄에 빨래가 널린 것까지 모두가 보기 싫고 괴로움의 씨앗이었다. 같은 계급의 다른 여자라면 그다지 마음 상하지 않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부하를 돋구었다. 부르타뉴 태생 여자애를 하나 하녀를 두었지만 이 소녀를 볼 적마다 절망적인 안타까움과 미칠 것 같은 꿈이 떠올라 시달리곤 했다. 그녀가 항상 꿈에 그리는 것은 동양풍 벽걸이가 걸려있는 조용한 거실에 청동으로 만든 촛대에 불이 켜진 그런 풍경이었다. 거기 짧은 바지를 입은 건장한 하인 둘이 의자에 파묻혀서 졸고 있다. 실내가 너무 따뜻해 깜빡 졸고 있는 것이다. 고급 비단을 깐 넓은 객실도 그녀의 몽상에 떠올랐다. 진귀한 골동품들이 가득 찬 으리으리한 가구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모든 여자가 선망하는 유명인들이었다. 그런 가까운 친구들과 오후 5시에 모여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찬 멋진 살롱에서 고상한 대화를 나눈다. 저녁을 먹을 때 사흘이나 빨지 않은 식탁보를 쥐은 둥근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는다. 남편은 스프 그릇 뚜껑을 열며 기쁜 듯이 야, 이 스프 맛있겠는데? 이보다 맛있는 건 세상에 없을 거야. 하며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럴 때면 을의 그녀는 으리으리한 만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번쩍거리는 은식기, 요정이 사는 숲 한가운데 이상한 새나 옛날 이야기의 인물이 수 놓아진 벽걸이, 고급 그릇에 듬뿍 담아 내놓는 산의 진미가 있다. 송어의 빨간 고기나 기름진 병아리의 부드러운 날개를 입에 넣으면서 속삭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스핑크스처럼 신비한 미소를 띠고 여성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녀는 그런 광경이 떠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나들이 옷도 없고 장신구도 없고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것뿐이었다. 그런 것을 위해 자기가 태어났다고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녀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수도원 학교의 기숙사 동창이지만 지금으로선 만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만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며칠이고 연거푸 울며 새우는 때도 있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과 비탄이 얽힌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손에 든 큰 봉투를 들고 신이 나서 돌아왔다. 이것 봐.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내는 급히 봉투를 열어 인쇄한 카드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부성 장관 및 그 조르주 랭포노 부인은 로아젤 씨와 그 부인을 오는 1월 8일 월요일 밤 관저에 오십사 초대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기대처럼 기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기는커녕 아내는 분한 듯 식탁 위에 초대장을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이걸 갖고 어떡하라는 거죠? 아니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관에서 외출하는 일도 없으니 이건 참 좋은 기회야. 이걸 얻으려고 다들 무척 애를 썼지. 서로 이걸 가지려고 했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더구나 아랫사람들에겐 몇 장 나오지도 않았어. 가봐. 이름 있는 사람들만 모이거든. 아내는 약이 오른 눈초리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뭘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말이에요. 남편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극장에 갈 때 입는 옷 있잖아. 그거 참 좋아 보이던데, 내겐. 남편은 그만 입을 다물었다. 멍하게 아내를 바라봤다. 울고 있지 않은가. 커다란 눈물 방울이 두 눈끝에서 입가로 스르르 떨어지는 것이었다. 왜 그래? 남편은 더듬듯 말했다. 간신히 괴로운 심정을 가라앉힌 아내는 젖은 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겐 나들이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티에는 갈 수 없어요. 옷이 많은 부인이 있는 동료 어느 분에게나 초대장을 드리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마틸드? 어때? 얼마쯤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입고 나가서 부끄럽지 않고 다른 때도 입을 만한 그런 옷 말이야. 멋있으면서도 수수한 그런 옷으로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다.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이 하급관 남편이 깜짝 놀라서 대뜸 비명을 지르며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타내려면 얼마 정도를 말해야 할까? 마침내 주저하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00프랑만 있으면 그럭저럭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약간 창백해졌다. 꼭 그만한 돈을 따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엽총을 사서 오는 여름에 친구 너댓 명과 함께 낭뜨르 근교로 사냥을 갈 예정이었다. 그 친구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쪽으로 종달새를 잡으러 가곤 했다. 그렇지만 남편은 대답했다. 좋아. 400프랑은 어떻게든 만들어보지. 대신 멋진 옷을 만들어야 해. 무도의 날이 가까워졌다. 로아젤 부인은 뭔가 생각이 잠겨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들이 옷은 이미 다 완성돼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 사흘 전부터 뭔가 이상한데. 아내는 대답했다. 장신구랄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보석 한 개도 없어요. 몸에 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니 궁상을 떠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날 밤 모이면 숙제 안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했다. 꽃이라도 달면 되잖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산뜻할 거야. 10프랑만 내면 아주 멋있는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걸? 아내는 코웃음을 쳤다. 안 돼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 끼어 공색한 꼴을 보이는 것처럼 창피한 건 없어요. 갑자기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바보로군. 당신 친구 포레스터 부인에게 가서 장신구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서로 친하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거야. 아내는 환호성을 울렸다. 참 그래요. 어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튿날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프레스터 부인은 거울 달린 장롱으로 가서 커다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며 로아젤 부인에게 말했다. 자, 좋은 걸로 골라봐. 로아젤 부인은 먼저 팔찌를 보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다음에는 기막힌 솜씨로 세공한 금과 보석으로 된 베네치아산 십자가 장신구를 살펴보았다.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달아보고 망설였다. 그렇다고 쉽게 단념하고 돌려주지도 못했다. 딴 건 없어? 또 있어. 찾아봐. 어떤 게 네 마음에 들지 난 모르니까. 한순간 로아젤 부인은 바라던 것을 찾았다. 까만 비단으로 쌓인 상자 속에 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몹시 울렁거렸다. 그것을 집으며 그녀의 손은 떨렸다. 목걸이가 감추어지는 옷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걸이를 달아보고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도취됐다. 그녀는 주저하며 불안에 목이 잠겨 물었다.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아, 그럼 괜찮아. 로아젤 부인은 친구의 목을 껴안고 아구입을 맞추고 보석을 갖고 도망치듯 돌아갔다. 파티 날이 왔다. 로아젤 부인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 아름다웠다. 점잖고 우아하고 명랑하게 웃고 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남자란 남자는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녀를 소개받고 싶어 했다.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그녀와 왈츠를 추려고 했다. 장관조차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취한 듯한 기분으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쾌락에 취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 미모의 승리, 이 밤의 영광스러운 성공, 이 모든 아부와 찬미, 욕망이 일깨워지고 여자의 가슴에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하기만 한 승리. 그러한 것에서 생기는 행복의 그룹, 그 속에서 일체를 잊었다. 파티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다. 남편은 자정이 지나자 다른 세 사람의 남자와 함께 사람이 드문 조그만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 세 신사의 부인들도 한바탕 맘껏 즐겼던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돌아갈 때 입으려고 갖고 온 옷을 걸쳐 주었다. 평상시 입는 소박한 옷으로 무도회의 화려한 위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걸 느끼고 급하게 길거리로 몸을 피하려 했다. 화려한 모피를 휘감은 귀부인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로아젤이 그걸 말렸다. 기다려. 그대로 밖에 나갔다간 딱 감기 걸리기 좋아. 내가 마차를 불러오겠어. 그러나 그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두 사람이 거리에 나오자 차라곤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둘은 멀리 달려가는 마차들을 부르면서 거리를 걸었다. 마차를 찾을 수 없자 둘은 맥이 풀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샌드강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강가에서 겨우 마차 한 대를 잡았다. 낡아 빠진 밤에만 나타나는 작은 마차로 대낮의 파리에는 그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나타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마차였다. 이 초라한 마차를 타고 두 사람은 마르치르 거리 그들의 집에까지 갔다. 그들은 침울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그녀는 감에 잠겼다. 남편은 아침 10시에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에 새삼 생각이 미쳤다. 그녀는 어깨를 감싼 옷을 벗어던지고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려 했다. 돌연 그녀는 소리쳤다. 목걸이가 없어진 것 아닌가. 벌써 반쯤 옷을 벗은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다. 왜 그래? 아내는 미친 것처럼 남편을 돌아보았다. 글쎄, 포레스터 부인에게서 빌려온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남편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설마. 둘은 함께 드레스의 갈피, 망토의 구석구석 주머니 속까지 다 찾아보았다. 목걸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몇 번이나 물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때 분명히 갖고 있었어? 그럼요. 저택 현관을 나올 때 손으로 만져본걸요? 하지만 거리에서 없어졌다면 떨어지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마차에서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마차의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당신은 번호 못 봤어?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절망적으로 얼굴을 마주봤다. 결국 로아젤은 다시 옷을 입었다. 우리들이 걷던 길을 다시 한번 가보지. 혹시 찾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나갔다. 그녀는 야회복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어갈 힘마저 빠져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불기도 없는 곳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다. 남편은 7시쯤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경찰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가서 분실물 신고를 했다. 마차 조합에도 가보았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이 천지가 뒤집힐 것 같은 재난 앞에서 하루 종일 어쩔 줄 모르고 혼나간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 기다렸다. 로아젤은 저녁에 창백한 얼굴로 헬스케진 얼굴로 돌아왔다. 아무 소득도 없었다. 포레스터 부인에게 목걸이 고리가 망가져 수리하러 보냈다고 편지를 쓰도록 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내는 남편이 일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고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졌다. 로아젤은 갑자기 5살은 더 늙었다. 다른 것을 찾아봐야지. 이튿날 부부는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상자 속에 이름이 쓰여진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은 장부를 조사해 주었다. 이 목걸이는 저희가 판 것이 아닙니다, 부인. 저희는 상자를 드렸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이 보석상에서 저 보석상으로
기억을 더듬으며 비슷한 목걸이를 찾아 헤맸다. 둘 다 마음의 고통과 불안으로 심하게 앓는 사람들 같았다. 파레 로와이야르의 어느 상점에서 두 사람은 찾고 있던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4만 프랑이었다. 그러나 3만 6천 프랑까지는 가격을 깎아준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사흘 동안 목걸이를 팔지 말아달라고 보석상이 부탁했다. 2월 말까지 원래 목걸이가 발견되면 3만 4천 프랑으로 환불해준다는 약속도 받았다. 로아젤은 부친이 남겨준 1만 8천 프랑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는 빌려야 했다. 그는 돈을 꾸었다. 이 사람에게 1천 프랑, 저 사람에게 500프랑 하는 식으로 돈을 꾸고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 꾸느라 수많은 차용 증서를 썼다. 목숨 같은 증서를 저당 잡히기도 하고 고리 대금업자와도 거래하고 온갖 사채업자를 찾아다녔다. 나머지 평생을 몽땅 바쳐도 갚을 힘이 있을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마구 서류에 서명했다. 미래의 불안에 떨며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절망적인 생활과 모든 물질적 제약, 정신적 고뇌를 생각하면서 그녀는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보석상에 갔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이란 돈을 올려놓았다. 로아젤 부인이 포레스터 부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러 갔을 때 부인은 약간 기분이 나쁜 듯 쌀쌀한 말투였다. 좀 일찍 갖다 줘야지. 나도 언제 쓸지 모르잖아. 포레스터 부인은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로아젤 부인은 마음속에서 은근히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두려웠다. 물건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로아젤 부인은 빈민들의 생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 물론 그 점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이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갚아야 한다. 그녀는 하녀를 내보내고 집도 싸구려 다락방을 빌려 이사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 부엌일이 얼마나 짜증나는 것인지 그는 알게 됐다. 식기도 손수 씻었다. 장밋빛 손톱은 기름 묻은 그릇과 냄비 바닥을 닦느라 다 닳았다. 더러워진 속옷, 셔츠, 걸레도 자기가 빨고 줄을 매고 널어 말렸다. 매일 아침 큰 길까지 부엌 쓰레기를 운반하고 물을 길어 올렸다. 계단마다 한 번 멈춰 숨을 돌리면서 하층 계급 여자와 똑같은 차림으로 거리낌 없이 바구니를 팔에 낀 채 과일집에도 잡화점에도 갔다. 가서 막된 말을 들으면서도 한 푼이라도 깎아서 물건을 샀다. 매달 어음을 지불해야 했다. 증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지불을 연기해야 했다. 남편은 매일 밤 어떤 상점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 했다. 밤에는 때로 한 페이지에 5수짜리 싸구려 서류 복사일까지 하곤 했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됐다. 10년이 지나서 두 사람은 빚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갚았다.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이자, 쌓이고 쌓인 이자의 이자까지 완전히 빚을 다 갚은 것이다. 로아젤 부인은 이제 할머니 같았다. 드세고 우락부락하고 지독한 여자, 가난에 찌든 단단한 아줌마가 되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질하지 못하고 스커트가 볼품없이 구겨져도 태연했다. 굵은 목소리로 짓거리면서 벌개진 손으로 물을 첨벙내면서 마루를 닦았다. 그렇지만 이따금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없어 한가할 때면 창가에 앉아서 옛날 그 밤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칭송을 받으며 여왕처럼 행세하던 무도회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 목걸이를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알 수 있으랴.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이다. 한 사람이 파멸하거나 반대로 구원을 얻거나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충분한 것이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일주일 내내 고되게 일한 생활에서 한숨 돌리려고 샹젤리제로 산책을 나갔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포레스터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로아젤 부인은 가슴에 무언가 뭉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말해줘야지. 이미 빚은 몽땅 갚았으니까 전부 말해야지. 무엇이 겁나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녀는 터벅터벅 친구 곁으로 다가갔다. 잘 있었어, 자네는? 상대는 로아젤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이렇게 허물없이 친구처럼 부르는 것에 놀란 것이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저 실례지만 저는
혹시 댁이 잘못 본 게 아닌지. 나 마틸드 로아젤이야. 상대는 깜짝 놀랐다. 뭐? 마틸드? 너무 변했구나. 그래, 변했어. 무척 고생을 했단다. 그게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야. 다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에? 어쩜. 아니 왜? 너 기억나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장관댁 무도회 가느라고 내게 빌려준 거 말이야. 그럼 기억하지. 그게 어쨌다는 거니? 그게 말이야. 그걸 내가 잃어버렸어. 뭐라고? 하지만 돌려줬잖아. 아주 비슷한 딴 걸로 갖다 줬어. 꼭 10년이 걸렸구나. 그 돈을 갚느라고. 잘 알겠지만 우리들처럼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선 그게 쉽지 않았지. 아무튼 겨우 끝장이 난 셈이야. 이제 마음이 편하네. 포레스터 부인은 뚝 멈춰섰다. 아니 그럼 내 거 대신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야? 응, 그래. 너 몰랐구나. 하긴 모양이 똑같은 목걸이였으니까.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분진한 웃음을 띄었다. 포레스터 부인은 숨이 탁 막혀 친구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어쩜. 어떡하면 좋아, 마틸드. 내 건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배역 소개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아젤 역할을 맡았던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아젤 부인 역을 맡았던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포레스터 부인을 맡은 김진영이고요. 네, 전 짧게 지나갔지만 보석상 역할을 맡았던 유한매라고 합니다. 네. 치고 여기 김진영 씨께서 포레스터 부인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왜 포레스터 부인이 남자였는가? 죄송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좀 남성스러운 부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남성스러운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아젤 부인도 그렇게 여성스럽진 않아서 그냥 그랬습니다. 남자 4명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다음 녹음부터는 꼭 성비를 맞춰서 오는 것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네. 일단 목걸이 어떻게 읽으셨나요? 정말 전형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전형적이었죠? 이제 보통 소설이 갖추어야 할 어떤 구성적인 면이라든가 그 결말에서의 반전 그런 게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뭐 오파상 소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이 단편인데 거의 단편의 교과서라도 봐도 될 진짜 외국 고전 소설이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업을 했을 때 이 문학 수업을 했을 때 항상 이 목걸이를 자주 읽었었는데 왜냐면 이 목걸이 안에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문장이라든가 문장 되게 쉽게 쓰거든요. 이 소설에서 목파상이 문장 그리고 서사의 그런 속도라든지 단편에 딱 어울리는 서사의 속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알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설의 여러분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걸 뭐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서사가 분기점이 나눠지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 로아젤 부인이 로아젤과 로아젤 부인이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일단 알리지 않은 채로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려고 했던 예. 거잖아요. 근데 정작 문제 당사자와 얘기를 해봤으면 사실 이쪽에 얘기하든지 자기들끼리 해결하든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똑같을 텐데 네. 말을 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 그렇죠. 훨씬 적게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이 소설을 얘기할 때 모두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이 소설의 주제를 두고 볼 때 뭐 그냥 뭐 특히 뭐 어떤 인터넷 사전에서 목걸이를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살자. 뭐 인간의 뭐 너무 탐욕. 이 로아젤 분이 굉장히 탐욕적이잖아요. 남편이 야 그냥 이런 우리 파티가 아니까 대충 차려입고 가자 이랬는데 로아젤은 안 돼. 난 이 목걸이도 필요하고 드레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사전에서는 인간의 분수에 맞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목걸이를 과연 그런 식의 의미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인간의 분수대로 살자?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 가난한 사람은 좀 좋은 거를 추구할 수 없을까? 물론 무리해서 이 로아젤 부인은 욕심을 내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다만 후회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교훈적인 소설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모파상이 어떤 교훈적인 소설을 써서 이게 정말 좋은 고전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모아둔 돈 드레스 맞출 만한 돈은 있었고 그렇죠. 뭐 친구한테 목걸이 빌려왔는데 사실 목걸이만 제대로 갚았으면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었죠. 만사형통이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로아젤 부인이 마지막에 말하듯이 그 찬란했던 기억을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게 하나라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주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랄까 한국인이 왜 이 소설을 좋아할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 소설에서 되게 자존심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인 하면 자존심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 로아젤 부인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뭐 어디 파티를 나가는데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장신구를 입지 않아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도 솔직히 우리가 친구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대놓고 나 네 물건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정서상.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랑 비슷한 물건을 혹시 그 친구가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물건을 사주는데 어쩌면 되게 고전이니까 되게 옛날에 쓰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설을 되게 다들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되게 잘 읽고 이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모파상이 왜 이 로아젤 부인을 이렇게 혹독한 상황으로 내몰았을까요? 왜 이 부인이 이런 어떤 조금의 사치를 추구했다고 해서 이런 막 10년 동안 가난하게 뭐 그 돈을 갚으려고 열심히 막 비참하게 생활한 그런 모습을 왜 여기다 보여줬을지 전 궁금했어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대문호의 작품을 반전이 있어서 재미있었긴 했죠. 사실 이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진행이 필요하지 않았나. 맞죠. 예. 그렇게 막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재미없죠. 그렇죠. 절대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소설 중에 이런 고전 소설 중에서 특히 반전이 이렇게 있는 소설이 흔치 않아서 재밌잖아요, 사실. 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반전들. 사실 로아젤 부인이 그렇게 없어진 거를 찾아서 하는 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약간 반전을 통해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좀 인간 삶에 좀 혐오함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로아젤 부인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모파상이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넣은 것 같진 않아요. 등장인물을. 우리도 소설을 쓰니까 알지만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뭔가를 스토리를 짜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저는 아마 모파상이 이 시대의 부유층, 부유층이라든지 아니면 로아젤 부인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을 되게 평소에 별로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돈을 다른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쓰려고 하고 이런 그 계층적 구조를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다가 이 소설을 쓰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혁준 씨 말로는 그냥 추측으로는 모파상이 어떤 그런 기득권층에 대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네. 가진 자를 그렇죠. 좀 되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되게 이 시대에는 되게 보편적인 소비 행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19세기 중반이니까 네.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프랑스면 한번 갈아엎어졌다가 다시 그 계급층이 일어선 시기니까 이때 굉장히 문화 생활을 활발하게 했죠. 네. 뭐 오페라의 유령도 이 시대 바탕으로 나오고. 글쎄, 이게 뭐 엄청 많은 할 얘기를 해주게 하는 소설은 아니어서. 그쵸. 짧고 일단 우리가 그냥 그래도
서사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요. 예, 지금까지 잘팔문 팟캐스트 소설 낭독으로 1부를 꾸며보았고요. 네, 이어서 광고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광고 같은 건 없고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팔문 팟캐스트. 괜찮다 이거. 아 근데 나인 잘 맞았어요 은근히. 아니 처음 하시는 거 지금 잘 맞았어. 자, 네 방금 뻘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다. 제가 정말 열의에 찬 지위로 우리 화음도 한번 안 맞춰본 4명이 나인 화음을 맞춰봤어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부 2부에서는요, 문예창 작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이야기부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까지 좀 필터를 거르지 않고, 우리가 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주제를 다 가져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왜 소설책이 안 팔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요, 다양한 영상 매체들, 특히 영화라든지 뭐 그런 음악 이외에, 미술 이외에 다양한 영상물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하지만 소설이란, 즉 문학이란 것은 아직 아날로그 매체이고 책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연 수요가 주는 것이 과연 차세대 영상물, 즉 영화 같은 그런 매체의 탓일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혹은 소설 안에, 요즘 나오는 소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책을 찾아보지 않는 이유가 과연 재미가 없어서는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봤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웅 씨는 왜 요즘 소설책이 많이 안 팔린다 생각하세요? 에어컨 꺼도 돼요? 예, 너무 춥네. 예. 일단 소설책이 안 팔리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미가 없어서거든요. 특히 한국 문학이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외국 작가들이거든요. 그 안에 신경숙이 껴있긴 한데 신경숙은 사실 뭐 대중한테 좀 친근감 그렇죠. 있게 다가가긴 했습니다만 그 신경숙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작가들은 사실 문예창작학과 학생이 아니면 많이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듣고 우리가 직접 수업 때 읽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읽거나 해서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의 작가들을 막 길 가는 일반인 붙잡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할까. 그런 상황이죠. 일단 너무 뭐랄까 그 문학성에만 치중하는 느낌이 강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만 읽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사실 대중이 읽거든요. 그래서 막 귀여운 미소라든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제 같은 작가들이 뭐 무라카미 하루키. 네.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거고 사실 보면 그 작가들은 재미도 있는데 그렇다고 문학성을 그렇게 크게 놓치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소설들이 필요한데 한국 문학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뒤쳐져 있고.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저는 이전엔 현대소설 이전에 우리가 한 적어도 일제강점기 시절 혹은 그 이후의 소설을 읽었을 때는 충분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문체가 많이 보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 소설을 더 재밌게 읽었고 그때는 그리고 걸출한 문학인들도 많이 한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인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왜 현대 소설 이후에 와서 뭔가 재미가 없어지냐 하는 거는 저는 요즘 소설은 어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든 항상 저는 소설은 잘 쓴 소설은 현실과 알레고리가 충분히 이어져 있는 소설이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꼭 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이야기하면서도 개인이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뭔가 기법에 대한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개인이 한 번쯤 그냥 상상해 볼 봄직한 이야기들
그냥 작가 스스로가 이런 세상도 있었겠다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가만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혀 현실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네. 쉽게 말해서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90년대 후반에 이인화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후로 그 이인화의 소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설가들이 따라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을 재밌게 읽는데 사람들한테 공감을 좀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공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좀 현실에서 벗어나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많이 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학 같은 경우는 둘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쓰면서 좀 사람들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재밌게 즐기고 그런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특이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죠. 다른 데보다는. 나는 반대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걸 끌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그 능력이 부족한 게 어디서 특히 나타나냐면 한국 작가들이 장편을 정말 못 써요. 너무 다들 단편에 치중되어 있는데 사실 대중에게 익숙한 건 장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장편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서점에서 이거 장편집이구나 꺼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예. 사실 그 소설에서 약간 자유롭지가 않다고 보이는 게 그런 특이한 아이디어 같은 거는 보통 영화화되거나 웹툰으로 거의 다 넘어가서 작가들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좀 특이한 아이디어가 보이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웹툰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문학에서는 없다는 게 좀 의문점이 드네요.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은데 저는 제가 느낀 바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영화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영화에는 왜 대중영화와 예술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한국에서 문학으로 인정받는 건 예술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중이 실제로 영화를 정말 관심 있게 보려면 흥미를 끌 수 있는 뭔가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대중영화의 그 밑바탕이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소설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술영화로만 치중되게 문학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문학에 다가서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굳이 예로 들자면 아까 선웅 씨가 말해주셨듯이 서점에 가면 외국 작가들 책이 보통 베스트셀러 문학에 그렇죠.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나라 문학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줘요. 우리나라 문학이 한 개인이 되게 처절하게 어려운 현실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판타지적인 그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되면 되게 그게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주어진 잣대와 외국 작가들을 판별하는 잣대가 그게 거기서 차이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작가는 상상력이 있다고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않는데 외국 작가는 이상하게 상상력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글이 가진 문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상상력이 좋으면 이분은 되게 그래서 상상력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고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를 보는 시선도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한국 문학계에서 항상 있어왔던 논란이 그거죠.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구분인데 장르문학을 약간 순문학보다 하위에 있는 어떤 좀 작품성이라 문학성이 부족한 어떤 장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기요미소나 베르나르나 아니면 외국의 수많은 어떤 작가들이 좀 까이기도 하고요. 근데 글쎄요. 사실 이 작품이라는 게 문학 작품성, 문학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이 읽혀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중한테 안 읽히는 작품이 그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학성 좋다 평가해봐야 사람들이 안 읽는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장르 문학을 한 주류로 또 평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제 문창과에서도 그런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인터넷 소설이나 웹소설 같은 그런 쪽을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비교해보면 우리가 쓰는 것보다 걔들이 쓰는 게 더 잘 읽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둬야 되냐. 우리가 쓰는 건 안 읽히고 걔들이 더 잘 읽힌다면. 근데 사실 소설이란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우리가 문학을 독자들이 찾는 이유는 그 문학에게서 자신이 어떤 나는 이 책으로부터 교양을 뽑아간다. 나는 교양을 얻고 싶어서, 나는 인문학적 교양을 얻고 싶어서 책을 읽어간다는 그런 욕망이 나는 조금씩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독자가 재미를 위해서 본다고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 이 책은 어렵게 읽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어떤 어떤 배울 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평가가 갈린 것 같아요. 우리 순문학과 대중문학에. 예. 순문학은 그 말대로 읽긴 어렵지만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양의 욕망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읽는 장르 문학 같은 건 어떤 재미만 뽑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예. 요즘은 또 어떤 장르 문학에서도 사회를 막 비판하고 뭐 이런 소설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확실히 경계가 조금씩은 허물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사실 순문학과 장르 문학이 구분이 필요가 없는 게 그쪽에서는 동시에 서로 자라난 문학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도 제가 진입장벽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다 글을 접하는 계기는 문학 교과서나 뭐 인문학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판타지 맞아요. 소설을 읽고 연애 소설을 읽고 이러면서 책을 접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읽는 진입장벽과 글을 쓰는 진입장벽이 똑같은 상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문학을 읽기 어려운 만큼 그만큼 쓰는 진입장벽도 높은 거고 장르 문학 같은 경우는 읽기 쉬운 만큼 쓰는 진입장벽도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글을 한 번도 못 써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건드리게 되는 건 장르 문학인데 그 글들만을 되게 높은 교양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되게 글을 못 쓰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글을 쓰겠지 이런 식으로 보고 그 장르 문학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 이거죠. 지식인의 그런 그렇죠. 그리고 실수. 문창고 학생들도 대부분 보면 순문학을 쓰려고 오지 장르 문학을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죠. 장르 문학을 직접 직업적으로 갖고 가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글 실력보다 순문학을 꿈으로 목표로 삼고 직업적으로 갖고 가려는 사람들이 글솜씨가 훨씬 객관적으로 보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르 문학을 쓰는 사람들의 필력이 되게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게 경계가 자꾸 허물어지면서 그런 인식도 점점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너무 고정적으로 장르 문학은 하위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장르 문학에서 평균적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비슷한 소재들이나 아니면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약간 무시를 받는 것 같은데. 양판서 같은 네,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약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문학성도 인정받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사실 그게 비슷하다고 까면 안 되는 게 그런 유해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막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효준 씨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제가 글 쓰기 시작했던 건 사실 순문학을 쓴 게 아니라 저는 장르 문학을 쓰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쓰기 쉬웠거든요. 순문학 사실 순문학이란 게 뭔지조차 좀 개념이 애매했고 애매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과외 받을 때 항상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순문학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저는. 맞아요. 그 단어가 있나? 영어에? 단어가 네. 그 있을 수미 찾아보면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글이죠. 그게 단어가 있으려면 그 구분이 있어야 단어가 생기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장르 문학의 한 장르가 순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문학 아니면 장르 문학이 아니라 수많은 소설의 장르 중에 한 장르가 순문학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좀 역전돼 있지 않나 범위가. 사실 이런 말하면 뭐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 사람은 대중 장르 문학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학을 한 사람이라고 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대중문학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대중문학이라고 봤을 때 대중문학이란 게 뭐예요? 진입 장벽이 훨씬 낮고 모든 거의 많은 대중들이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문학을 가지고 대중문학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 사람 소설을 봤을 때 그렇게 쉽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의 소설이 뭐 난해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 읽히기도 하고 여기서 문학성을 많이 뽑아낼 수 있기도 하고 정말 잘 쓴 소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만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장르의 문학을 한 사람이라고 좀 갈라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나라. 네. 너무 네. 오래 전부터 박혀있던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쉬운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게 쓰면서 작품성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자기들이 쉽게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국 문학이 현대에 들어서 너무 작가가 딱 썼을 때 물론 그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뭐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세계를 그냥 그리는 듯한 느낌을 자기가 한번 생각한 세계 자기 안에 있는 그 문학 세계 있잖아요. 사실 문학 세계를 그린다고 해서 그게 독자들이 읽어줄 거라는 그 법은 없잖아요. 네. 분명 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이 사람도 이제 그 독자들과 타협하면서 글을 쓸 텐데 그러지 않고 너무 그냥 지 휘둘리는 대로만 쓰지 않았나. 좀 바꿔서 말하면 아까 누가 어디에서 나온 문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가라는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 그 어디서 나왔죠? 이게 자기만의 방 그거 수업 시간 때 들었는데. 데미안인가? 데미안입니까? 아니. 아무튼 누군가가 말했겠죠. 아무튼 그런 일단 자기만의 방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문학은 그 자기만의 방이 있고 그걸 이제 작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창문으로만 보게 두는 듯한 느낌. 그걸 멀리서. 방문을 열어가지고 독자들을 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게 두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사실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좀 많잖아요. 맞아요. 창문으로만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어쩌면 창문으로 보게 두는 게 엄청 미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 어떤 미학을 추구하는 네. 것 같았고 어떤 난해한 너네들은 읽지 못하는 평론가와 이 문단만이 해석할 수 있는 이 문학 이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평론가 이 사람 이게 소설이 좀 어렵네 해서 평론을 이제 해설을 볼까 평론가가 너무 어렵게 써놨어. 맞아요. 해설을 그걸 일반 대중이 보면 해설도 이해 못하고 소설도 그렇죠. 이해 못해요. 흔히 말하는 해설가의 언어로 평론가의 언어로 써버리니까 어렵죠.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안 먹은 게 그래서 안 팔리는 것이다. 안 팔린다. 그리고 또 안 팔리는 문제를 찾아보자면 저는 글이 갖고 있는 글만의 특징이 오히려 문학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매체를 생각해 봤을 때 영상이나 사진이나 미술 같은 건 어쨌든 시각적인 효과를 준단 말이죠. 멈춰있는 거든 아니면 움직이는 거든. 하지만 문학은 오로지 독자의 상상력에만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맡기고 오로지 문자로밖에 안 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일단 청각적인 것도 없고 게다가 이렇게 됐을 때 장르적인 특성을 어쩔 수 없이 문학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막상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만 해도 소재는 있는데 그거를 글로 표현하면 너무나 조악하게 나와요. 그런 딜레마가 있죠. 네, 네, 그런 그쵸. 게. 독자들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시각적인 효과를 줘야 되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학도 뭔가 다른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어쩌면 저는 웹툰이라는 또 다른 소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맞아요. 웹툰 같은 경우에 옛날 작품들 보면은 보통 글과 그림을 같이 그리거든요. 한 작가가. 요즘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따로 많이 있죠. 나눠져 글 있잖아요. 작가랑 그림 작가. 맞아요. 그런 게 약간 말하신 그런 걸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 읽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여주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좀 발전함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읽는 소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소멸하고 만다?
그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대중 영화가 있고 예술 영화가 있으면 대중 영화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다 보면 네. 그 중에서 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 생긴단 말이죠. 어쨌든 매니아층이 생기게 돼요. 맞아. 영화라는 항상 장르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소설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읽는 소설이 무조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조금 더 이제 좀 더 소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필수 교양이니까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돼야 된다고 제시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강연 중에서 유정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연세대에 다니시는데 문학평론가로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길 책이 안 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의 주장은 이게 좀 흥미로워서 얘기하는 건데 자 항상 소설에는 문학에는 고급 독자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대중이 안 읽는다고 해서 대중이 이 책이 싫다 막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신경 쓸 건 아니다. 항상 고급 독자는 있기 마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기를 원한다면 그 많은 사람을 그 대중을 고급 독자로 끌어올려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게 책을 어려워한다고 야 너네 왜 어려워해? 얘네들은 그냥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낙제시킬 게 아니라 다 같이 고급 독자를 끌어올려줄 수 있기 위한 어떤 다른 외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고급 독자가 생겨날 만한 조건을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데 네. 제가 누나랑 서점에 간 적이 있어요. 서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서점에선 요새 왜 문학 작품은 잘 안 팔리니까 앞에 막 되게 에세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글을 요새 모음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앞면에 배치해 놓는단 말이죠. 누나 그걸 보고 있는데 한 페이지에 5줄쯤 있나? 그것도 뭐 꼭 채워서 5줄이 아니고 되게 중간에 짤막짤막하게 5줄 있어. 근데 쓱 보더니 글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서 다시 덮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느낀 바가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좋아하게 만들어줄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글만 보면 해석하려고 하고 주제를 찾으려고 하고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지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한 미적의 그런 관심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독자가 생겨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처음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급 그렇죠.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성인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죠. 좀 현실적인 요건도 많죠. 네, 좀 어릴 그러려면 때부터 책을 많이 맞아요. 읽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냅두질 않죠. 맞아요. 요즘 뭐 부모님들 어릴 때 막 책 읽고 있으면은 그렇죠. 네, 그 책이 교과서가 아닌 이상. 그렇죠. 소설책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소설책 읽는 어린 친구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책 읽는 걸 방해하는 어떤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영화도 보러 네. 가야 되고 PC방도 너무 가야 많은 되고. 컨텐츠가 있어 이 세상에. 네. 게임도 있고. 세상이 점점 이제 인쇄 매체보다 시청각 매체 쪽으로 맞아요.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책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문학 교육도 사실 문학을 질리게 만드는 교육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수능 치고 나면 나 이제 문학 읽기 싫어 막 이렇게 만드는 그 그 학생들에게 문학이랑 그 문학 교과서에 있는 문학이 전부죠. 그렇게 막 딱딱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문학만으로 다가오니까 그렇지. 이게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왜 성인 독서율이 이렇게 낮냐 하고 따지면 니들 때문이잖아 이렇게 반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살짝 핀트는 어긋났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문학 교육이 얼마나 이 글이 완벽한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이 글이 불완전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가? 네. 합형식이에요. 텍스트를 너무 좋은 걸 갖고 오면 저는 아무래도 우리 평론가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너무 좋은 텍스트는 너무 어려운 텍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론가들이 깔 수 있는 텍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의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되게 흥미 위주의 책을 처음 읽히다가 이제 슬슬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단계를 올려서 점점 더 좋은 고전을 읽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들어가면 재미없는 재미없어. 처음부터 재미가 이상한 없으니까. 책이나 네. 읽고 있고 막 여기서 주제는 뭐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중학교 추천도서 보세요. 진짜 재미없는 것만 싸그리 긁어다가 그래요? 모아놨어요. 아무도 안 읽거든요. 그거 그래요. 근데 좀 시스템적인 문제라 갈아엎든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귀로만 들었지만 우리가 그쪽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이 한국 문단에게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단은 네. 일단 우리가 진짜 풍문으로만 들은 것들이죠. 문단이라는 거는. 정말 얘기하기가 껄끄럽네요. 직접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만 본 그렇죠. 부분이고 네. 황석영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문창과를 없애야 된다 그랬나? 황석영이요. 황석영이. 다른 분도 그러지 않았나? 문창과가 이 한국 문단이 네. 이렇게 된 폐해를 제공하고 그래요, 네. 있다고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게- 말은 거의 많은 작가들의 한테서 나오고 있죠. 네. 문창과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 있어야 그러니까 하는가? 문창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어떤 테크닉만을 가르치는 테크닉만 그런 그렇죠. 곳이죠. 그게 문제죠. 네.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우리 과는 사실 테크닉 사실 훈련은 사실 약하다고 봐요. 저는. 그 기본마저 못 하고 있는. 문창과가 제시해야 되는 거는 네. 글을 쓰는 스킬이 아니고 글을 쓰는 기본 지식을 배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반. 그렇죠. 왜 요새 일본 작가 중에 추리소설 작가 중에 공대 출신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공대에서 배운 그 공대만의 지식으로 추리소설을 써서 그걸로 되게 히트를 친 작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창과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는 오히려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는 거는 어차피 그 과에 들어온 이상 글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데 좀 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고 오히려 제일 복합적인 대학 학과가 돼야 되는 거죠. 공대 지식도 배우고 전 그걸 사회학도 원했어요. 배우고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기술만. 고전만 배우고 그렇지. 뭐 이론. 글은 이렇게 써야 되니 이러면서 이러니까 흥미가 떨어져. 그렇죠. 글만 쓰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뭐 계속 그게 그거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문예창 작가가 그러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저는 간다는 사실 네.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딴 식일 거면 그쵸? 이건 도저히 우리 어떤 문학적인 풀을 확장시키진 못한다고 생각해요. 갇혀 있어요, 다들. 그렇죠. 네, 다들 갇혀 있고 열린 어떤 다른 시도를 해볼 생각을 안 하는 네. 것 같아. 오히려 좁아지게 만들죠. 가르치는 소설이 어쨌든 모든 문학 작품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창과의 가장 큰 단점은요. 예. 장문에 너무 어떤 강박을 느껴요. 작문에 장문에 어떤 문장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 글쓰기 스킬의 어떤 중심을 몇 가지를 둘 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했고 문장이 나빴을 때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요. 네. 맞아요. 합평을 할 때 기준이 항상 문장이 좀 별로고. 문장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그 문장을 보는 건 우리가 문장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합평할 때. 근데 대중에게 과연 그런 문장을 보는 눈이 있나? 일단 비문은 일단 비문은 안 돼요. 비문은 안 되는데 비문을 넘어서 일단 바른 문장인데 이게 문학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문장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합평회 때 논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중 입장에서 소설을 볼 때 중요한 건 스토리, 맞아요. 소재, 소재. 플롯 이거지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뜻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뜻만 이해하고 묘사를 봤는데 안 그려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면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소수의 그 문장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소설을 네. 쓰는 것인가? 또 막상 합평을 하면 그들 나름 그들 안에서도 되게 의견이 갈리죠. 문장이 그렇죠. 좋다 안 좋다 이걸로 그렇죠. 한참 동안 네. 논쟁을 하고 그것 자체가 문장은 좋다 나쁘다로 구별될 수 없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또 막상 합평하면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문장에 관한 거거든요. 어쨌든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사실 문창과생이 쓰는 글은 문창과생이 읽기 위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갇히는 거네요, 그냥. 네. 이제 글을 좀 써봤다 하는 일반인 중에 글을 좀 써봤다 하는 사람들이 작가가 되고 싶은데 문창과에 가야 할까요? 하면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창과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맞아, 그런 차라리 철학과라든가 뭐 정치학과라든가 사회학과 같은 데 가서 어떤 글 쓰는데 필요한 지식을 쌓고 맞아. 글쓰기 연습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굳이 대학 전공 하나 써가면서 그렇지. 그 스킬을 연마하는데 4년을 그렇죠. 보내야 되냐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문차가 갈 거라고? 그러면 너 공무원 시험 보는구나. 이렇게 하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인식이 많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그런 건 어떤 것 같아요? 그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과 소설이 싸움이 될까? 혁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꼭 제시해야만 소설이 흥할까? 그 오리지널 자체로는 이게 맞설 수가 없을까? 영화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들을. 일단 시각 매체는 모르겠는데 음. 청강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의 모든 예술에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하면 시각은 사실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독자가 보기 쉬우니까. 왜냐면 사실 글을 읽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거든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면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잘 그려야 되는데 시각 매체는 이런 스토리하고 그냥 보여주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각 매체랑 직접 싸우기보다는 줄 건 주고 책 읽을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영화 보는 사람은 영화만 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 차이는 존재하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랑 텍스트로 보는 거랑 그 깊이가 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죠. 네. 아. 다르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네. 거를 어필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게 어필한 경우가 바로 영화의 소설화 아니면 소설의 영화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왜 검은 사제들 그 영화도 소설로 만들어서 굉장한 히트를 쳤잖아요. 그냥 일반 작가가 보통의 책을 낸 것보다 만약에 일반 작가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소설을 써서 오히려 시장에 냈더라면 그만한 성과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문학이 뭔가 돌파구를 찾자면 오히려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2차적인 요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어느 정도 팔릴 만한 그 소비자 풀을 갖춘 곳으로 떠난 다음에 거기서 일단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작가 나름대로의 문학 세계를 펼쳐서 그걸 또 영화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랑 그런 네. 콜라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너무 문학만으로 가기에는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너무 적고 또 살아나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확실히 영상화에 비교하면은 글 쓰는 게 더 자본이 더 덜 들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2차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싼 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콜라보가 필수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글이 문학의 풀을 넓히기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한데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각은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각은 사실 글에서 온단 말이에요. 글을 원본으로 해서 시각을 만드는 건데 그럼 그 시각이 만들어지면 사실 문학풀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작년 잘편문에서 그 낭비적 소설 들고 와서 사실 글로 하면 그렇게 읽으면 사실 좀 재미가 떨어졌죠. 솔직히 게임처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이제 그냥 읽다가 자기가 원하는 플롯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글로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시각화시키면 재밌단 말이에요. 게임처럼.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경우가 미연씨잖아요. 미연 씨, 네. 예. 사실 네. 미연 씨. 그런 식으로 어떤 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은 시각은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려면 데려와야 되고 사람을 근데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이라는 거는 모든 예술이나 뭐 매체나 이런 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도 필요하고 또 게임을 만들려고 해도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은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옛날과 비해서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글을 진화시켜서 다른 걸로 만들 기술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새는 그 모든 작가가 생각한 모든 것을 만들어줄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번 가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 가공이 된 걸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훨씬 편하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글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이 해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라면 그 책 자체가 원료가 될 수 있는 꼭 잘 팔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게 2차로 나타날 수 있는 영화나 그런 게 팔리면은 사실 작가 입장에서 책이 안 팔려도 상관은 없죠. 이제 소설가라기보다는 영화 소설가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소설가라든지 아예 염두를 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요새는 또 세분화된 시기니까요. 모든 직업군이. 아니 쉽게 말해서 사실 소설가라는 정직기보다 스토리텔러라고 하면 편해지거든요. 그게 편하죠. 네. 말하면 스토리 제공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성공이에요. 어디든 네. 가도 결국 문학계 종사자들이 많이 둔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이런 영상물이 나온 지가 많이 활발한 시장이 펼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왜 그런 게 없나 싶었어요. 문학을 기반으로 한 게임 뭐 예를 들어서 1984년 독재 사회잖아요. 그런 데서 뭐 탈출한다든가 뭐 이런 간단한 미니 게임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왜 그게 판권 문제인가? 왜 그런 식으로 써먹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일까? 그 영화는 잘 하면서 인용하면서 그 부분은 외국 작품들 중에는 몇 가지가 있죠. 정말 유명한 작품. 그런가요? 홈즈 시리즈는 많은 게임을 낳았죠. 아. 네. 홈즈 시리즈라든가 해리포터도 그렇고요. 해리포터. 네. 일단 영화보다도 게임은 훨씬 더 재미를 추구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학 소설이 갖고 문학 소설 이상의 재미를 게임에서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상의 재미를 보여준 예가 뭐냐면 바로 잔혹동화 게임 시리즈.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백설공주라는 네. 원류 문학이 있으면 그거를 게임 제작자가 엄청 비틀어서 되게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식인데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 문학에서 그게 될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글쎄요. 아마 그렇게 많은 작품이 있을 것 같진 한국 않아요. 문학은 사실 왜 우리 대통령님 말처럼 뭐 콩쥐팥쥐를 컨텐츠 하신다든지 그런 콩쥐팥쥐에서 뭐 아니 이 부분 통편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걸 주문하셨더라고요 게임사들한테 콩쥐팥쥐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게임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아주 재밌게 각색하면 아주 재밌게 아주 재밌게. 사실 외국인들이 보는 백설공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콩쥐팥쥐나 그렇게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가장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백설공주고 그렇죠. 우리도 가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콩쥐팥쥐인데 공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낸 거를 우리가 못 바꿀 건 없단 말이죠. 최대한 제작자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어려운 문제네요. 스토리텔러의 사실 우리나라 스토리텔러의 능력이 좀 더 키워질 필요가 있죠. 포켓몬고가 뜬 이유는 그게 AR이어서가 아니라 포켓몬이어서인데 포켓몬 IP는 사실 일본 내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계신 인력분들은 3024 스토리텔링 때 배우겠지만 고전을 현대화시키는 어떤 스토리텔링 방식이 굉장히 흔하단 말이에요.
포켓몬도 사실 그거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아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스토리텔러들이 좀 완전히 새로운 창조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고유의 것들,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부분을 좀 파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로 작품을 쓴 게 하나 있는데 그 판타지 소설 중에 이영도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작품을 써냈는데 그게 굉장히 한국형 판타지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거기 보면 되게 한국적인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도깨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싸움닭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소설 중간중간에 보면 되게 우리나라 고유의 고어 같은 것들이 많이 첨가돼 있고 다만 그걸 판타지로 녹여냈을 뿐인데 완전히 우리가 아는 판타지 작품과는 전혀 다른 판타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국형 판타지라고 되게 높여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웹툰으로 한번 바뀌어서 나왔지만 장산범 그런 요괴들도 되게 다른 나라엔 없는 그런 찾아보기 힘든 요괴들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외국 북유럽 신화라든가 일본 그 신화라든가 아니면 이쪽 외국 쪽으로 너무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찾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화를 잘 모르죠. 좀 맞아요.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신과 함께 같은 데서 신과 함께 네. 맞아요. 파내면서 약간 관심을 받게 된 건데 그런 움직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 신화는 사실 모방 성장이었거든요. 외국에 잘 된 걸 가져와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을 하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 외국 캐릭터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둘리 같은 어떤 캐릭터 선을 굉장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발전이 됐는데 그런 스토리텔링도 사실 외국에 있는 것 같았으면 편해요. 뭐 북유럽 신화 막 라그나로크 갔다 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쓰면 편한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방해가지고 성장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우리 고유의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네. 거라고 봐요. 네. 여기서 2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소설이 왜 안 팔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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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팔문 팟캐스트